밀폐된 호텔 객실에서 숨진 남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증거는 남자가 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왔지만 호텔 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찾고 있는 범인은 바로 곁에 있었는데요. 우연한 사건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생한 기이한 밀실 형사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6일 수지 플래니켄은 보몬트에서 출장 중인 남편 그레그 플래니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부는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요. 헤어져 있을 때마다 아침에 통화하여 서로의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레그는 이상하게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걱정이 되어 남편의 동료에게 전화했는데요.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에게 그레그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 348호 객실로 좀 가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여유키로 348호 객실 문을 열자 그가 숨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레그는 1954년 12월 26일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원양어선의 엔지니어로 일해왔는데 한번 출항하면 1, 2년 동안은 육지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만큼 사람과의 교류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육지에서 형 마이클 플래네켄과 같이 텍사스주의 버몬트에서 유전 채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무 관계로 인해 그레그는 매주 5일을 버몬트에서 보내야 되어 그는 현지의 한 호텔에 348호 객실에서 상주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는 루이지애나주의 라파이예트시에서 버몬트까지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도시는 운전해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는 버몬트에서 5일을 보낸 후 다시 루이지애나주로 돌아가 가족들과 모였습니다. 버몬트에서 그레그는 매일 저녁 퇴근하여 호텔로 돌아가 에어컨의 온도를 가장 낮게 틀고 침대에 깨끗하고 큰 타월을 깔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재떨이, 담배, 라이터, 휴대전화, TV 리모컨, 그리고 사탕을 두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사탕을 먹으며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5일 사건 당일 저녁 그레그는 348호 객실에서 여느 때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간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며 아이언맨 2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레그는 성격이 온화하여 가족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고 회사에서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그럼 그는 도대체 왜 참변을 당하게 됐을까요? 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요? 아니면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일까요? 그의 사건을 담당하는 스콧 애플은 사건 조사 후 그레그의 얼굴에 긁힌 상처 외에 다른 부위에는 눈에 띄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왼손 손가락 사이에 담배꽁초가 있었고 침대 위에 깔려있는 수건 위에는 재떨이, 담배, 라이터, 휴대폰, 간식, 그리고 TV 리모컨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에는 베개가 몇 개 있으며 TV는 켜져 있었는데 CD 플레이어로 아이언맨 2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는 $1000, 하나로 약 134만 원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싸움 흔적이 없었고 문과 창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었으며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층 바로 옆에 있는 객실의 투숙자로부터 사건 당일 밤 348호실이 조용했으며 이상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수지는 스콧 경찰에게 그레그가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평상시 운동을 싫어하고 또 의사를 믿지 않으며 현대 의학 기술에도 의심이 많아 신체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밀폐된 공간을 고려하여 또 그레그의 평소 생활 습관과 신념을 바탕으로 일종의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수지도 경찰의 추측에 동의하여 숨진 그레그를 부검실로 보내 법의학 검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만약 부검 검사에 다른 치명적인 부상과 피해 흔적이 없다면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에 사람을 놀라게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검 담당자는 법의학계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받는 토미 브라운 의사였습니다. 그는 그레그의 몸에 두 곳의 외상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한 곳은 왼쪽 얼굴에 1인치 정도가 되는 긁힌 자국이었는데 그레그가 넘어질 때 얼굴과 카펫이 부딪혀서 발생한 상처 같았습니다. 또 한 곳의 상처는 그레그의 하체에 0.5인치가 되는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 주위는 부풀어 올라 있고 소량의 액체가 고여 있으며 서해부와 오른쪽 엉덩이까지 퍼져 있어 아주 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부를 부검했는데요. 그레그의 몸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의 위와 간에는 선명한 상처가 있고 심장 우심방에는 구멍이 있었으며 갈비뼈도 2개 부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니는 내부 장기의 상태에 따라 그레그가 흉부에 심한 타격을 받아 숨지게 됐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레그의 상처는 단단한 물체에 치여 생긴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그를 다치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레그는 타인의 구타로 숨지게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도 사건 발생 당시 객실에 그레그 혼자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단정하여 다투는 적은 전혀 없었고 방안 배치도 그의 아내와 동료들이 얘기한 결벽증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였습니다. 옆 객실의 손님도 시끄러운 소리나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의 현금도 그대로 있어 절도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도둑질로 인한 형사사건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일까요? 하지만 그레그는 성격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는 담배와 TV 시청하는 것 외에 다른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레그는 술집 가는 것보다 혼자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여 다른 사람과도 원한이 없었죠. 또 아내 수지는 20대의 그레그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별거한 적이 있었지만 그건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부부 사이는 아주 안정적이어서 부부 갈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남편 밑으로 생명보험을 든 이력도 없어 보험 사기 가능성도 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레그가 혼자 방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타하여 숨지게 했다기에는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콧은 할 수 없이 호텔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범인이 남긴 흔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됐죠. 호텔 측의 회상으로 사건 당일 한 사람이 그레그의 객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쯤 그레그가 객실에서 전자레인지로 팝콘을 가열하자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옆방 객실 349호와 아래층 248호실도 같이 정전되었습니다. 그레그는 프런트로 전화하여 사람을 불러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약 30분 후 수리가 끝나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비공이 그레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비공 라이언에게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객실의 회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떠났으며 별 특별한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라이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레그 하체의 상처가 수리 도구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후 라이언과 그레그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라이언이 수리 직후 돌아간 게 확실했고 그레그를 해칠 동기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옆방 349호실에는 근처에서 일하는 2명의 전기기사 랜스 뮬러와 팀 스타인매츠가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호텔에는 한 회사의 많은 전기기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전되어 홧김에 그레그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레그가 문을 열었을 때 전기기사들이 그를 349호 객실로 끌고 가 구타를 하고 다시 348호 객실로 데려가 방치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348객실이 왜 그렇게 깨끗한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349객실을 수사하고 투숙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랜스와 팀은 다른 한 명의 전기기사 트랜스와 객실 안에서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술이 없어지자 그들은 빌딩 아래층에 있는 바로 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저녁 12시쯤 다시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레그의 방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여 사건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그레그의 가족은 하나로 약 6,600만 원이 되는 현상금을 걸어 유력한 단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에 유용한 단서를 얻지 못해 할 수 없이 그레그의 형 마이클은 FBI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켄 브레넌이라는 탐정을 마이클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브레넌은 롱 아일랜드에서 경찰을 했었으며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살기 좋은 플로리다에 거주하며 탐정 일을 해왔습니다. 브레넌은 이미 60세가 넘었지만 체력이 좋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탐정 일을 하며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 현지에서 꽤 유명하였습니다. 2011년 4월 브레넌은 루이지애나로 가 수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브레넌은 수지에게 사건 현장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민 끝에 남편이 더위를 굉장히 두려워하여 평상시 에어컨 온도를 아주 낮게 틀었는데 그의 동료가 남편의 객실로 찾아갔을 때 방 안 에어컨은 꺼져 있었고 심지어 방 안이 더워 꽤 답답하게 느껴졌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브레넌은 또 스콧 경찰에게 방문하여 두 사람은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갔습니다. 호텔 348 객실에 도착한 후 스콧은 브레넌에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본인이 몇 개월간 조사한 상황들도 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브레넌은 스콧의 설명을 듣고 바로 수지에게 전화하여 그레그가 왼손잡이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오른손잡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브레넌은 또 그레그가 담배 피울 때 어떤 손을 썼냐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오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답을 받고 브레넌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경찰 스콧에게 사건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그는 평상시 에어컨을 가장 낮은 온도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가장 더웠던 9월이어서 그레그는 더욱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정전 후 깜빡하고 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레그는 정전이 수리되고 몇 분 후에 숨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길어져 방 안이 더워지면 그레그는 분명 에어컨을 다시 켰을 거죠. 스콧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가 무슨 손을 사용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브레넌은 사건 현장의 사진을 보며 그가 숨졌을 때 왼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웠잖아요. 제 생각에 그 당시 그가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방문을 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 항상 오른손으로 문을 열어 담배를 왼손으로 바꿨는데 문을 여는 것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브레넌의 추측과 경찰이 제공한 정보로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정리해 봅시다. 사건 당일 저녁 8시에 그레그는 호텔 프론트로 전화하여 정전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정비공 라이언을 보냈습니다. 8시 30분쯤 라이언은 정전을 수리하고 바로 그레그의 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레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으로 인해 숨지게 된 것입니다. 349호 객실에 고객이 저녁 24시에 바를 떠나 객실로 돌아온 후 그레그가 방 안에서 기침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그레그는 이미 숨졌을 시간인데 어떻게 기침 소리가 나왔을까요? 이건 그레그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349호 방에 손님 3명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브레넌은 349호 객실에 있던 3명의 정기기사에게 신문하여 새로운 단서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브레넌은 우선 3명의 정기기사 몰래 그들의 상사를 찾아가 그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사는 브레넌에게 사건 발생 후 3명의 정기기사가 사격도구에 대해 토론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브레넌과 스콧은 다시 348호 객실로 가 자세히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객실의 벽에 대해 특별히 자세하게 수색하였죠. 그러다 새로운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객실 대문에 가까운 벽에 움푹 파여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핑크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보통 방문의 옆벽이 문의 손잡이와 부딪혀 움푹 파여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파여 있는 흔적이 손잡이의 높이와 달랐습니다. 브레넌이 가까이 가
벽을 손으로 파봤는데요. 치약으로 채워넣은 작은 구멍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구멍은 349호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레너는 349호실로 달려가 레이저 포인트를 구멍에 대고 비춰보았는데요. 바로 그레그의 침대에 비쳤습니다. 브레너는 그레그가 349호실에서 발사된 사격도구에 맞은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레그의 하체가 사격도구에 맞았었는데 그곳에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있어 상처 부위가 눈에 띄지 않아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레그의 간, 위, 갈비뼈 등에 관통상을 입힌 후 심장으로 들어가 그의 오심방에 작은 구멍을 남겼습니다. 이건 총알이 아직 심장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너는 본인의 추측을 법의학자 토니에게 진술하였습니다. 토니는 부상된 부위를 비교한 후 직경이 10mm 이내의 사격도구 R이라면 그레그에게 관통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범행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CCTV 영상에 따르면 349호 객실에 투숙자와 그레그는 평상시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차장에서 만나게 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이 처음 사건을 조사할 때 추측한 것처럼 세 사람이 정전으로 인해 그레그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걸까요? 브레넌과 스콧 경찰은 세 사람에 대해 각자 따로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일 스콧과 브레넌은 팀의 고향 위스코신으로 가 팀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처음 팀은 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얘기하였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스콧은 그에게 본인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없으면 서명해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팀이 사인하려고 할 때 스콧은 또 잠깐만요.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본인이 이 진술서에 서명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팀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다 브레너는 나는 당신이 친구를 보호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도 영향이 갈 텐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팀은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줄 알고 실제로 사건 당일에 발생한 걸 얘기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5일 팀과 다른 2명의 동료는 일을 마친 후 349호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신 후 랜스가 차에 있는 위스키 한 병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돌아왔을 때 9mm의 사격 도구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랜스는 사격 도구를 들고 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쳤습니다. 사격 도구가 발사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호텔의 벽에 구멍을 남겼습니다. 랜스는 깜짝 놀라 정신이 멀쩡해져 바로 사격 도구를 다시 차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세 사람은 또 벽에 귀를 대어 옆방 348호에 동선을 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방심한 그들은 바에 가서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다시 349호 객실로 돌아와 옆집 기침 소리를 듣곤 별일 없는 줄 알고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348객실 문 앞에 여러 경찰이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어젯밤에 옆집 사람이 사격도구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치약으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팀이 진술한 내용은 브레넌이 추측한 것과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그냥 그레그가 사건 당일에 브레넌이 추측한 숨진 시간보다 더 오래 버텼을 것입니다. 브레넌은 분노에 잠겨 그에게 왜 벽을 뚫게 됐는데도 옆방으로 가서 직접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팀은 무서워서 감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브레넌은 또 팀에게 왜 이튿날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할 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팀은 랜스가 그 당시 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 변호사가 법의학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들은 그레그가 가슴에 심한 타격으로 인해 숨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그가 숨지게 된 게 사격도구의 오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게 자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결국 팀의 진술을 인정하였습니다. 랜스는 본인이 사격도구를 가져갔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텍사스는 주민이 사격도구를 소유하는 걸 허락하는 곳이라
모발로 발생한 사례가 많아 형기가 비교적 가벼웠습니다. 랜스는 아마 이에 따라 중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브레너는 화를 내며 판사에게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우선 랜스가 호텔 안으로 가져가면 안 될 사격도구를 객실로 가져갔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사격도구를 가지고 놀다가 오발이 되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하고 그는 바로 옆에 있는 객실로 별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도피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건 고의 상해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최종 심판 결과 랜스는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여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신기한 게 모든 것이 우연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랜스가 오발로 우연히 348호 객실에 침대를 맞췄고 그 당시 그레그가 우연히 사격도구에 맞은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우연히 그의 하체가 맞게 되었고 또 상처가 너무 작아 법의학자도 이게 관통상인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탐정과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우연히 발생하게 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화국입니다. 감사합니다.